1장에서 시험 문제 나올 법한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가 있었죠. 그게 직류송전과 교류송전의 차이. 교류송전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화되어 있는 송전설로죠. 그런데 직류송전은 그렇지 않죠. 아주 특수한 장소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직류송전을 특수한 장소에 쓰는가? 직류송전이 좋은 점이 무엇인가? 그것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교류송전이 좋은 점이 있어요. 교류송전이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류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어떤 이유일까요? 승합과 강압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회전자계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죠. 동력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통을 교류로 다 일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장점이 되겠죠. 그런데 교류를 사용하게 되면 표피효과, 페란티 현상, 유전체 손실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리액턴스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손실도 커집니다. 전압 강화도 커지죠. 단점이 많이 생겨요. 단점이 많지만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교류 송전의 장점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교류 송전의 장점 이렇게 얘기하는 문제보다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직류 송전의 특징, 직류 송전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겠죠. 직류는 주파수가 없습니다.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리액턴스 X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케이블의 충전 전류도 없고 케이블의 유전체 손도 없고 리액턴스 X에 의한 전압 강화도 없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 다음 똑같은 시료값을 만들려고 하면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죠. 직류는 시료값 그 자체가 최대값이잖아요. 그런데 교류는 시료값보다 루트 2배 큰 최대값이 존재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압이 루트 2배 줄어드는 거예요. 정리가 되겠죠. 그런 것들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절연비가 절감된다. 코로나 임계 전압이 높아진다. 코로나 발생이 유리하다. 코로나가 억제되기 때문에 코로나 발생에 유리하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시료값 관계에서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료값과 최대값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전압이라면 당연히 절연비가 절감된다라고 하는 거죠. 리액턴스 X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줄어들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효율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리액턴스 X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일단은 직류는 역률 100% 운전하는 거죠. 교류는 역률 100%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역률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손실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송전 효율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리액턴스가 없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되죠.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없다. 그 다음 안정도도 제한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도는 정태극한 전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송전선로가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의 한계값, 이것을 우리는 정태극한 전력이라고 하는데 얘는 리액턴스 X에 반비례해요. 리액턴스가 줄어든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는 바로 그러한 문제점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한계값이 없어진다. 안정도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좋은 점이죠. 그리고 좋은 점을 보면 유전체손이나 연피손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송전선로에 충전 전류가 없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단락 용량, 지락 용량 이것이 감소해서 고장 전류가 적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단점은 전압을 변성하려면 인버터, 컨버터 이러한 소자들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전압 변성이 어렵고 전력 변환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에요. 그 다음
송전선로에서는 필연적으로 무효전력이 필요합니다. 무효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무효전력 공급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무효전력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리고 직류는 일단 교류보다는 차단하기가 어렵죠. 직류 차단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구조상 교류 차단기보다는 직류 차단기가 훨씬 더 난이도가 높다.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죠.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을 한번 살펴보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뻔히 정해져 있어요. 딱 이런 문제예요. 장거리 대전력 송전의 교류 송전 방식에 비해서 직류 송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송전 효율이 높다, 안정도에 문제가 없다, 절연이 더 수월하다, 변압이 쉬워서 고압 송전에 유리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 정도 찾아내는 것은 2일도 아니죠. 왜 2일도 아니냐라고 하면 직류의 특징과 교류의 특징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직류는 주파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주파수 때문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생긴다. 그래서 그 성질은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부분들이고 직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주파수하고 관련된 것들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리한 점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 것 하나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송전전압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송전전압의 종류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송전전압뿐만 아니라 배전전압의 종류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되죠. 우리나라에서 전송하고 있는 송전전압의 종류는 765가 있습니다. 345도 있죠. 154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송전전압이죠. 그 다음 66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전전압이 나오죠. 22.9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런 것을 22kV급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전압은 모두 무슨 전압이냐면 그 선로를 대표하는 선간전압입니다. 선간전압. 그 선로를 대표하는 선간전압이에요. 765, 345, 154, 66, 22.9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칭전압이라고 불러요. 공칭전압은 상전압이 아니라 선간전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로를 대표하는 선간전압. 이러한 전압을 결정할 때 지금 이러한 전압을 결정할 때 가장 경제적인 전압이 얼마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송전 거리와 송전 전력에 의해서 계산하라.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결정하는 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는 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L은 송전 거리를 말하고요. 킬로미터입니다. 여기서 P는 송전 전력을 말하고요. 킬로와트입니다. 송전 전력을 몇 킬로와트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전송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필요한 송전 전압은 이렇게 계산한다. 이 식은 꼭 기억하세요. 기본적인 식입니다. 유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이 제안한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왜 제안을 했느냐라고 하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전압을 높게 하게 되면 건설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전압을 낮게 하면 손실이 많이 생기고 전력을 먼 거리까지 전송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이 어느 지점에서 가장 경제적이냐 이것을 따져보는 거죠. 어떤 전압으로 할 때 가장 경제적이냐 그것을 따져보는 그런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안된 게 바로 이런 그래프예요.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절연 비용이나 건설 비용 이런 것들은 증가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전선의 굵기는 가늘어져도 돼요. 전압이 올라가면 전선이 더 굵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전선의 굵기가 가늘어져도 되죠? 이렇게 된다면 공급 전력이 일정하면 얘가 일정하면 전압이 올라가면 전류는 어떻게 되죠? 줄어드는 거죠. 승합을 하는 거에 대한 이점이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급 능력이라고 해요. 공급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공급 능력이 일정하게 되면 전압이 올라가면 전류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전선의 굵기는 가늘어져도 돼요. 그러니까 지지물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이유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절연을 해야 되니까. 대신에 전선비는 줄어들죠.
그래서 그렇게 크로스되는 지점, 이때가 가장 경제적인 송전 전압인데요. 이것을 찾아내는 방법이 5.5의 루트에 0.6의 L에 플러스 0.01 P, 이 식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전압, 그것을 찾는 것이 이 식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것이 가장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결정하는 것이다. 차후에 승합을 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배전선로의 특성에서 또 송전선로의 특성에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표가 우리나라에서의 전력 계통에서의 공칭 전압입니다. 그리고요, 요걸 기억하세요. 계통의 최고 전압. 계통의 최고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선로가 허용할 수 있는 전압의 한계값이에요. 예를 들면 154 송전선로 같으면 170kV까지는 정상적인 전압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마지막에 수전단 전압보다 한 10% 정도 높여주는 거죠. 10% 정도 높여서 허용할 수 있는 전압의 한계값을 결정하는 겁니다. 요거를 최고 전압이라고 그래요. 이 최고 전압이 뭐가 되냐면 기기의 전격 전압이 돼요. 예를 들면 이 최고 전압 170kV 하면 차단기 전격 전압이나 전력계통에서 차단기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뭐가 있어요? 단록이 있죠. 단록이 전격 전압,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차단기나 단록이나 기기의 전격 전압으로 사용되는 것이 그 계통의 최고 전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실기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값을 외웁니다. 차단기 전격 전압이 되니까 이걸 외워요. 이걸 왜 외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시험 문제에서 차단기 전격 차단 용량을 구하라 그래요. 전격 차단 용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루트 3배에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전격 전압과 그 다음 전격 차단 전류입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여기에 전격 전압을 집어넣어야, 그래야 이와 같은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구하는 것은 퍼센트법에 의해서 계산이 되기도 하죠. 퍼센트 Z분의 100의 기준 용량,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기도 하는데 두 가지 방법 중에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실기에도 그대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이 공칭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로를 대표하는 표준 전압인데 상전압이 아니라 어떤 전압이다? 선간 전압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세요. 자, 지금과 같은 그래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금방 찾아야 되겠죠? 전선비가 전압이 올라가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결정할 때는 이와 같이 결정한다. 다음 예제입니다. 다음 식은 무엇을 결정할 때 쓰이는 식인가 라고 하고 있죠. 가장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간단한 문제들이죠. 직접적으로 한번 계산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어넣으면 되겠죠? 5.5에 이렇게 될 거예요. 0.6의 L이죠? 0.6의 L은 킬로미터입니다. 50km 떨어진 점에 송전 전력을 5000kW입니다. 100분의 P죠? 5000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계산하면 돼요. 여기까지 루트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기 눌러보면 얘가 얼마 나오죠? 49.19kV가 나옵니다. 이런 전압이에요. 그러면 49를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요, 만약에 보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29, 39, 49, 59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보기가 22, 66, 154, 345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떤 거 선택해야 될까요? 만약에 보기가 22, 66, 154, 345, 49.19 없는데 그러면 어떤 거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칭전압으로 보기가 주어졌다면 그때는 하나 높은 걸 선정하면 돼요. 이렇게 선정하는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1장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두 가지 했죠? 어떤 거 했죠? 1장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직류송전의 특징. 두 번째는 가장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결정하는 식. 자, 거기까지가 정리된 겁니다. 그 다음, 송전선로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송전선로니까 여러분들 송전선로를 직접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 보면 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전선이 있을 거고요. 지지물과 전선 사이에 절연을 유지하는 금구 또는 기구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송전선로를 구성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지지물이 필요하고 전선이 있고 케이블이 있고 애자가 있고 금구가 있다. 여기서 금구는 금속 기구류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게 바로 전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선은 다양한 종류의 전선이 있겠죠. 그런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전선의 구비 조건이 뭐냐 이 정도 물어봐요. 그냥 기억하세요. 도전율이 커야 되고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되고 녹슬지 말아야 되고 쉽게 가공해야 되고 가벼워야 되고 가격도 싸야 되고 또 쉽게 가선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해되겠죠? 그런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잘 나오지도 않지만 가끔 한 번씩 나오는 문제니까 정리를 해보면 돼요. 도전율이 뭔지 알죠? 기계적 강도가 뭔지 알잖아요. 부식성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잖아요. 비중이 작다, 가볍다는 얘기죠. 비중이 높으면 무거워지니까요. 가격은 싼 게 좋겠죠. 똑같은 거라면. 같은 성능이라면 저렴한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선은 단선과 연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연선의 한 종류입니다. 이 문제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지금처럼 생긴 전선을 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선. 여러 가닥 꼬아서 만든 선이에요. 반대로 한 가닥으로만 이루어진 선을 단선이라고 하죠. 단은 한 가닥이에요. 우리가 전기를 공부하다 보면 단자 들어가는 것들이 덜어 있어요. 예를 들면 단주 하면 하나인 기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주 철탑 하면 철탑은 원래 다리가 4개잖아요. 그런데 기둥 하나로 이루어진 철탑. 그랬을 때 단주 철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단은 한 가닥이에요. 그리고 연 하면 지금처럼 여러 가닥이 꼬아져 있죠. 그런데요. 이 연선은 구조상 반드시 이렇게 돼요. 구조상. 이러한 것을 소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전체를 연선이라고 하죠. 이 소선은 가운데 한 가닥이 있고요. 반드시 그래요. 소선의 굵기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가운데 한 가닥 반드시 그래요. 다음 6가닥, 그 다음 12가닥이에요. 그럼 그 다음은 몇 가닥이 가겠죠? 18가닥이 가요. 몇 배수로 가죠? 구조상 이게 기하학적으로 구조상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된 연선, 이렇게 보면 얘를 2층 구조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가운데 한 가닥은 빼고요. 여기가 1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층, 3층 구조가 되죠. 이 층수에 따라서 연선의 가닥수가 결정이 돼요. 우리는 이런 전선의 굵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단선의 경우에는 직경으로 표시해요. 이게 규격이에요. 그리고 연선의 경우에는 면적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선의 면적이라고 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밀리미터 제곱 이렇게 얘기하는데 밀리미터 제곱이라고 안 하고 그냥 스퀘어라고 하죠. 사각형의 면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스퀘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이런 연선은 면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면적을 가진 연선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전선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가닥수하고 소선의 직경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선의 직경이
얼마짜리인데 얘가 몇 가닥이냐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연선의 구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무엇이 나오냐면 이거에 대한 연선의 직경을 구한다든지 또는 연선의 가닥수를 구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간혹 가다가 문제가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6배수로 증가한다. 여기 한 가닥에다가 6배수로 증가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약속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겠다라고. 자, 그래서 층수를 n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가닥수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라고 하면 한 가닥에 6배수로 가는 거죠. 이거를 쭉 나열을 해봅니다.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죠. 6배수로 증가한다. 요거는 중심이잖아요. 중심 한 가닥을 두고 6배수로 나열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요게 층수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하면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개념만 알면 돼요. 그래서 표현한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가운데 한 가닥에 3의 n의 n 플러스 1이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가닥수를 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뭘 기억하면 돼요? 한 가닥, 다음 6가닥, 다음 12가닥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면 이런 거 문제 풀면서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층이면 6가닥에 하나 더 하니까 7가닥이 되겠죠. 2층이면 어떻게 돼요? 그 7가닥에다 12가닥 더 하면 되겠죠. 7가닥에다 12가닥 더 하니까 19가닥 되겠죠. 거기에다가 다시 18가닥 더 하면 37가닥 되겠죠.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식을 안 세워도 좋다 이거예요. 왜? 문제에선 풀 수 있으니까. 그리고 1 플러스 2n의 d라고 하는 게 직경이다. 그럼 이걸 가지고 면적도 구할 수 있잖아요. 4분의 파이 d 제곱.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럼 d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별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직경을 보면 요게 소선의 직경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그러면 똑같은 직경이 여기도 이렇게 하나 있겠죠? 여기도 하나 있겠죠? 이렇게. 그게 거기만 있나요? 반대쪽에 또 하나 있죠? 몇 배예요? 여기 요만큼, 요만큼 되죠? 그러니까 요게 1층, 2층이잖아요? 당연히 올라가는 거 이거니까 2배가 될 거고 층수의 2배가 되죠? 가운데 한 가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한 가닥에다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뒤에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2배가 되잖아요. 층수에. 그렇게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D로 묶어내면 되는 거예요. 항상 층수의 2배만큼의 직경을 곱해주고 거기에 가운데 한 가닥 더해준 게 전체 직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연선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연선에 대한 이 밀리메타를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면적이라고 하는 이러한 값으로 우리는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연선은 항상 밀리메타 제곱으로 표시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전선들이 있죠. 외우지 마세요. 다 외우지 마세요. 대표적인 게 이런 전선인데 알루미늄 전선을 씁니다. 가운데는 여기에는 강선을 집어넣고요. 요 주위에는 알루미늄 선을 쓰는 거예요. 인장 강도를 크게 하고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선을 쓰게 되죠. 이걸 우리는 강심, 가운데가 강이고 전체가 알루미늄인 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송전솔로에 쓰이는 선인데 뭐 특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처럼 연선의 바깥 지름은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 여기 층수가 없네. 그러면 층수를 구해야 되겠네. 자, 층수를 구하려면 우리가 가닥수가 19가닥이니까 이 19가닥을 가지고 층수를 계산해야 되겠네. 그러면 공식을 생각해야지. 이러면 이미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공식을 생각하면 2차 방정식 풀어야 돼요. 자,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19가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요게 19가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 3에,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나서 이걸 풀어보세요. 이건 한 가닥은 그대로고요. 3의 n의 제곱에 3의 n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19가닥이니까 이항하면 18가닥이 되네요. 이렇게 되는 것은 3의 n의 제곱에 3의 n이 되겠죠. 그러니까 3의 n의 제곱 더하기 3의 n의 마이너스 18은 0이다라고 해서 2차 방정식 풀어야 돼요. 이러고 있나요? 그래서 층수 구하나요? 아, 이거는 마이너스 층은 필요 없고 플러스 층만 존재하니까 n 이퀄 2가 된다.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시험에 떨어져요. 여러분 보고 2차 방정식 풀라고 얘기 안 합니다. 2차 방정식이 그것도 지금처럼 얘가 잘 풀리는, 다시 말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이거 별 얘기 다 나오죠. 그런 거라면 간단하겠죠. 그런데 이제 풀다 보면 인수분해가 안 돼요. 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해 공식에 막 집어넣을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에 구조상 19가닥이라고 하는 것은 층수가 2층이다. 37가닥이라고 하는 것은 층수가 3층이다. 이게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9가닥을 보면 아, 벌써 n이 2층이구나. 그러면 얘는 가닥수가 되는 거고 얘는 소선이 1.8mm니까 가운데 1.8mm 하나가 있고 다음 2배의 층수가 2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의 1.8mm가 또 있다. 얘가 직경이 되겠죠? 이걸 계산기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얘가 9가 나옵니다. 간단해요. 그냥 구조상 이해만 하면 돼요. 이거를 2차 방정식 가지고 문제 풀고 이러면 답이 없어요. 공식은 알면 외울 필요가 없는 거고 모르면 그때 공식을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뭐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공식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에 대한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죠. 공식은 모를 때 외우고 이해를 하면 저절로 된다. 간단하죠. 몇 가지 약속만 가지고 충분히 이런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요.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걸 우리는 철탑이라고 하죠. 철탑에 보면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철탑은 전선이 한 가닥이었잖아요. 그래서 선이 세 가닥 간다고 해서 그걸 삼상이라고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는 보면 여기 하나의 상인데 여기를 우리는 보통 이제 L1, L2, L3 이렇게 이해하죠. 이게 하나의 상이란 말이에요.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 페이스라고 하거든요. 삼상, 단상 하는 그 상입니다. 선이 세 가닥 가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의 상에 선이 몇 가닥 가고 있죠? 두 가닥이 이렇게 뭔가 연결이 된 것처럼 돼 있어서 두 가닥이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닥이 간다. 하나의 상에 복수의 도체가 간다. 이걸 갖다 우리는 뭐예요? 복수, 복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두 가닥이 갈 수도 있고요. 지금은 두 가닥이잖아요. 네 가닥이 갈 수도 있어요. 6가닥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닥을 넘어가면 네 가닥이 되고 6가닥이 되면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도체가 아니라 다도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도체, 다도체. 하나의 상에, 동일한 상에 두 개 이상의 도체가 병렬로 연결될 때 이것을 복도체 또는 다도체라고 얘기해요. 이 복도체, 다도체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선로정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로정수에서 얘가 복도체가 되면 선로정수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렇게 복도체를 썼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요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딱 정해져 있는 내용이에요. 왜 복도체를 쓸까? 복도체에 대한 장점이 뭘까?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철탑을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뭐가 달려 있죠? 여기도 뭐가 달려 있어요. 댐퍼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같은 상에 전선이 두 가닥 가잖아요. 이걸 복도체라고 하는데 그 간격을 유지해 주는 거, 간격이 스페이스죠. 그러니까 이거를 스페이서라고 해요. 간격을 유지시켜 주는 금구. 그리고 여기 연결된 이런 것을 우리는
현수애자라고 불러요. 현수애자에는 금구에 대한 명칭들이 다 있어요. 그 명칭을 써라 하는 문제는 공사기사의 실기시험 문제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애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돼 있죠? 이렇게 10개 정도가 달려있는 애자는 전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달려있는 애자는 이 송전선로가 전압이 154kV입니다. 현수 애자가 몇 개냐, 그리고 몇 개가 모이면 얼마만한 전압을 견디느냐, 이런 것도 정해져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전선로에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자가 있다면 전선에 대해서 전선의 구비 조건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애자에 대해서는 애자의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죠.